실시간 재난안전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이제는 날씨 자체가 재난이 됐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덥고 비는 얼마나 자주 또 강하게 내릴지 걱정인데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우진규 기상청 예보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가히 그 기상청 1타 강사 우진규 예보관님 아니겠습니까? 또 오랜만에 저희 재난안전 119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자, 예보관님. 여름 같은 봄을 지나서 이제 진짜 여름이 됐는데요. 너무 덥습니다. 이 한낮에 햇볕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즘 날씨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좀 질문을 가장 많이 듣고 계시나요? 아나운서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제일 먼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장마가 언제 시작되냐라는 네. 질문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무슨 엘니뇨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올 여름이 역대급 폭우가 올 거다. 역대급 폭염이 올 거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렇게 노을이 딱 질 때는 모습은 하늘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어서 맞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많이 변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급 최악의 폭우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치솟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여름에나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인데 이상 현상인데 실제로 이거 어땠습니까? 보면은 올해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 최근 들어오면서 4월 달에도 이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넘는 그러한 날씨들이 나타나는 것이 종종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아까 앞서 말씀하신 이 4월 달에 최고 기온 같은 경우 지난 4월 18일 날 강원 정선에 올해 초 30도 이상을 이제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사실 이 강원도 정선을 중심으로 작년과 재작년을 좀 살펴보면 작년에는 5월 20일 그리고 재작년 2024년에는 4월 13일에 첫 30도를 넘는 낮 최고 기온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최근 들어 약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을 거쳐 들어오면서 이렇게 4월 달에도 굉장히 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굉장히 더운 날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들은 사실 지금 이제 6월 달이잖아요. 근데 4월 달과 같은 경우들은 아직까지 이제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햇볕 가열에 의해서 이제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지금처럼 이제 조금씩 여름으로 하면 되게 습하고 꿉꿉하지 않습니까? 그런 낮 기온보다는 좀 때학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찜통 더위와 땡볕 더위를 얘기하는데 이 4월 달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좀 땡볕 더위에 가까워. 그래서 그늘에 좀 가면은 그나마 좀 살만한 그러한 낮 최고 기온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경남 남해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올해 첫 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폭우가 쏟아지는 시기가 좀 빨라졌다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강수 패턴들이 특히나 이제 여름철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특징들이 지금 관측되고 그게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973년 이후로 이 특정 지역들을 가지고 평균을 해서 그 시간당 강우 강도가 50mm 이상 나타났던 그 기록들을 좀 재보면 과거에도 물론 그런 날들이 있었겠지만 점차 2010년대, 2020년대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러한 시간당 5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는 횟수들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시간당 100mm라고 하는 매우 강한 비들은 과거에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기록들인데 이 작년, 재작년에는 각각 16회, 15회 정도로 굉장히 자주 이러한 집중되는 호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번 경남 남해 일대에 5월 12일 날 101.2mm의 강수가 기록이 됐는데 이때 시간당 강우 강도가 68.8mm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급 재난 호우 문자가 나갔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일강수량 측면에서 보면 2025년 작년이죠. 작년 5월 16일에는 경남 통영이나 남해나 이쪽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실제로 내리긴 했어요. 근데 이때는 시간당 강우 강도가 20mm 안팎을 보이면서 12시간 동안 비가 내리면서 좀 누적이 된 양상이라고 하면 올해 내렸던 이 경남 남해의 이 100mm가 넘는 비는 단시간에
시간에 한 약 70mm가 넘는 폭우가 막 쏟아지는 네. 그러한 양상으로 집중도가 높고 굉장히 단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그런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지난 주말 일요일에 그 동작구 쪽은 비가 네. 막 오후 2시쯤에 막 내렸는데 그 시간 같은 시간에 그 강남구 쪽은 비가 또 비가 안 안 내렸고 내렸죠. 예. 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글로 또 막 비가 내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 간혹 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왜 그 신기한 현상들 보면은 예. 자동차 주차장에서 네. 한 자동차에만 막 비가 내리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그건 그 자동차 뭐 그 주인이 좀 잘못을 했나요, 하늘에? 예. 글쎄요, 뭐 그런 걸 수도 그러니까 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집중적으로 좁은 지역에 그렇죠. 굉장히 좁은 구역에 예. 한 곳에만 집중 강타하는 그러한 강수 양상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전 세계적이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네. 아까 앞서 저희 또 그래프를 봤는데 75년부터 작년까지 네. 보면 그 우상향하는 맞습니다. 강수량이 이렇게 그 보이더라고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수 횟수를 기록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내린다라는 자주 그런- 내린다. 네. 예,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네, 저 예. 그래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 그래프만 봐도 참 올해 또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여름에도 보면요, 그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폭우가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와 재난이 잇따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올 여름 날씨 네. 어떨까요? 그 앞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그 죄송해요. 말씀을 예, 드렸는데 또 여쭤봐가지고. 예. 사실은 올 여름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번 우리가 이제 1개월 전망 또는 3개월 전망을 토대로 해서 평년에 비해서 올해가 어떤 양상을 띌 것이다라는 정보를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요. 예. 기온 같은 경우는 6월, 7월, 8월이 그러니까 올 여름이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을 확률이 거의 60%를 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평년에 비해서는 기온이 확실하게 좀 높을 가능성이 좀 거세 비중을 놓고 있고요. 예. 강수량 같은 경우는 예년 평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좀 많을 확률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집중으로 그렇죠. 쏟아질 근데 확률도 이제 많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이 기후 전망에서 살펴보는 이 예측도들은 대부분 이 평균장,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평균장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에 나타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주 일요일 날 일어났던 그런 양상의 비들을 카운트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저 기상청 1타 강사이시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예. 네. 다른 분야였으면 안 여쭤봤을 텐데 1타 강사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개괄적인 3개월 전망에 대한 3개월 전망. 올 여름철 통계는 예측은 그렇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예측 속에서 좀 우리가 괄목할 만한 부분은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13년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연강수량과 연강수일수 그리고 강우 강도 그리고 1시간 최다 50mm 이상 강수에 대한 통계들을 한번 내봤습니다. 예. 내봤는데 이게 지난 1912년부터 쭉 2024년까지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후 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일강수량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강수에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해마다 비교를 했을 때 10년 단위로 비교를 했을 때 한 10mm에서 20mm 정도의 네. 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크게 연평균 강수량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17.83mm. 네네. 근데 연강수일수를 보면 오히려 강수일수는 줄어들고 오. 있어요. 네. 이게 뭘 뜻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에 내릴 때 한 번의 비에 굉장히 많은 많이 양이 쏟아진다라는 그러한 통계. 그게 이제 피해와 재난으로 그렇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어떤 뭐 바가지 같은 데다가 물을 담을 때 예전에는 뭐 10ml씩 10ml씩 담아오면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거나 네. 또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한 바가지에 물을 갑자기 100ml를 부어서 나머지 물들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네. 결국 그게 침수나 범람으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주는데 통계상으로도 이제 그게 보이고요. 강수 강도 같은 경우들도 지금 시간당 강수 강도가 0.2mm씩 일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네. 강우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그래프도 보셨지만 이 1시간 최다 강수량이 50mm 이상 일수가 0.04일 증가하는 양상으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네. 말씀드렸으니 네, 대비가 확실히 또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여름 나이가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그 원인과 변수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때이른 고온 현상은 떼약볕을 막아주는 구름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쏟아진 열기가 지면을 달굽니다. 오늘 서울은 31.8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른 고온 현상에 지난달 기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름 없는 맑은 날이 많았던 탓입니다. 구름이 있으면 햇빛을 가려 지면 기온을 낮추는 냉각 효과가 생기는데 그마저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론 구름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구름 생성에는 수증기가 달라붙을 구름 씨앗, 초미세먼지 입자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관측소에서 평균 2에서 3%, 특히 서울은 4.3%로 감소폭이 유난히 컸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졌지만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초미세먼지의 유의미한 냉각 효과가 사라져 기온을 높일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 효과 역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게 오염물질이지만 온난화 변수기도 한 만큼 환경과 기후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아니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적어졌는데도 이게 또 네. 좋은 줄만 알았는데 또 저런 효과가 있네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떼약볕을 막아주는 구름이 적어서 더 더웠다고 하는데 올해 열대야일 수도 약간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나운서님께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맥락하고 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작년, 재작년이 역대 그 열대야 일수나 폭염 일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해로 기록이 되고요. 평균 기온 같은 경우도 역대 1,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나 그 우리가 이제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열대야 일수 같은 것들은 지난 19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저희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발생 일수가 1970년대 약 9.3일에서 지금 현재 2020년대로 들어오면서 28일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약 3배 정도 이상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이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네. 열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역대 그 열대야 일수가 많았던 순위를 이렇게 쭉 매겨 보면 네.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열대야 일수 기록 순위를 보면 그 중에 2010년대 이후가 4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가장 최근. 네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들면서 특히나 이 열대야 일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구 온난화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열섬 효과들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게 폭염과 같이 맞물어지게 돼서 낮의 기온이 굉장히 높았는데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네. 인체적으로 느끼는 그 피로도가 굉장히 극에 달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간다라는 그런 네. 간접적인 방증도 됩니다. 그리고 네, 에어컨도 많이 틀겠죠. 네, 전기세도 그러겠죠.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또 그것도 걱정되는데요. 예. 사실 또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높아지면 그 온열 질환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것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올해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2025년도에 대비해서 어떨 것이라고 이렇게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그 3개월 전망에서도 보셨지만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높을 확률이 굉장히 무게를 중심으로 놓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온 자체가 평균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낮의 기온이 오르는 거 외에 네. 밤에도 기온이 높게 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24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기온 자체가 높게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좀 기온이 열대야가 폭염에 못지않게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릴 가능성이 높다. 아, 열대야도 심해진다 네,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땡볕 아래 달아오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바다 수온은 역대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 여름 최대 변수는 뜨거워진 바다입니다. 뉴스 2개를 이어보시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항해에 나선 지 6시간.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바닷속에 관측 장비를 투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심 깊은 곳까지 동중국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전기 전도도 수온,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오드 해역 주변에 어떤 수직 연직 구조가 있는지. 관측 결과 최근 수온은 평년보다 2도나 높아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2003년부터 20년 넘게 기상과 해양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동중국해의 표층 수온입니다. 2000년대 초와 비교해 2017년을 넘어서며 고수온 현상이 뚜렷합니다. 상승 속도는 10년에 무려 0.66도, 전지구 평균치보다 2.5배나 빨랐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폭우와 폭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로 이제 수증기 공급이 더 많아지고 해양하고 대기는 항상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에 변화들이 생기고요. 막대한 수증기는 남풍을 따라 밀려와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극한호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또 습도 높은 폭염과 열대야도 더 잦아질 수 있다며 한반도 재난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 지난주. 시민들은 벌써부터 여름 나기가 걱정입니다. 올해도 벌써부터 좀 더워가지고 작년만큼 더운 거 아닐까. 빨리 찾아오거나 길어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될까 봐. 실제로 올여름은 시작부터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여름의 시작인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 50%, 7월은 60%로 예측을 했습니다. 적도 동태평양을 달고는 엘니뇨가 발달하겠지만 우리나라 폭염 영향은 명확치 않습니다. 기상청은 오히려 북인도양에 주목했습니다. 이 해역의 더운 바다가 만들어낸 이 상승기류 탓에 상층 고기압이 강화되고 거대한 흐름을 따라 한반도 동쪽 고기압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또 덥고 습한 남서풍을 끌어올리며 기온을 높일 거란 분석입니다. 이 경우 비구름도 강해집니다. 기상청은 6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거로 내다봤지만 한 번 내릴 때 극한호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여름 최대 변수가 된 바다. 지난달 전지구 수온은 3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존에 알려져 있던 기후임체 간의 공식이 깨지고 있고 극한 현상들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서 예측의 난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여름 역시 폭우와 폭염이 잦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네, 뉴스에도 잠깐 보시긴 하셨지만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주도와 대만에 걸쳐 있는 이 동중국해와 북인도양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온이 폭염과 폭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남극의 빙하만 걱정했지, 네. 저 동중국해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까지는 또 미처 몰랐네요. 예.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예.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난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예. 완전히 덥겠죠.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열을 전도해주는 그러한 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다 수온이 높게 되면 주변 기압, 우리나라 한반도 기압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앞서도 그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이 북인도양이나 이쪽 동중국해에서의 높은 수온 현상들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부력을 갖고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왜 간혹 기사에 보면 올여름 굉장히 뭐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하면서 그 도로에 있는 아지랑이가 피는 네, 모습들을 네. 보여주는데 그게 예. 바로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게 해수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면 그 올라간 공기들이 어디론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예. 그 가라앉는 게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동쪽, 그러니까 일본 큐슈나 이쪽 부근에 이 공기들이 가라앉는 그러한 위치로 돼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고기압이 잘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남쪽으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큐슈 부근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그 고기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에 애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더욱 고기압이 굉장히 강하게 예. 그리고 견고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 예.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근데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에 6시, 9시, 12시 방향으로 들어오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류가 올라오는 영역에 우리가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남쪽은 또 바다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습한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통계조례에서 열대야일수가 막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열대야는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밤에도 계속 펌핑이 돼서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공기, 습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예. 기온이 일단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면 안 떨어진 기온 상태에서 다음날 해가 뜨게 되면 출발점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강한 낮 동안의 기온 상승 효과를 부추길 수가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온으로 인한 굉장히 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복 또는 이제 굉장히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증기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번 비를 뿌리게 되면 그 많은 양의 수증기가 결국 비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한 번 내릴 때 비의 양도 굉장히 상당량 될 수가 있는 환경으로 지금 이번 올해가 그러한 기압비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막막해지면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 그 올해 전 세계 각국이 최고 등급의 슈퍼 엘니뇨를 예고했습니다. 10년 만에 귀환할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예측이 나왔고 슈퍼 엘니뇨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멀리 미국 사이에 있는 큰 대양을 태평양이라고 하는데 네. 그 태평양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그 동쪽과 그 서쪽, 왼쪽과 오른쪽에 규칙적으로 어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규칙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 태평양의 동쪽,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엘니뇨라고 일컫게 되고요. 반대로 이쪽의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그걸 라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상국에서 예측한 올해의 이 해양 변화는 엘니뇨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6월 11일경에 발표한 노아 쪽에서 발표한 그 엘니뇨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온이 어느 정도 높냐? 평년에 비해서 2도 이상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엘니뇨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네. 노아에서는 굉장히 강한 엘니뇨가 될 확률이 거의 60% 이상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좀 극단적인 재난을 초래할 상황이 있을까요? 사실은 엘니뇨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사실 기후적 측면에서 보면 그 영향 정도는 있지만 100% 중에 약 2%, 네. 5% 남짓할 수 있는 굉장히 조금 적은 영향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 뭐 서태평양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극 해빙들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영향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기후적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엘니뇨는 올해 여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한 폭우나 폭염을 몰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낭설에 가깝고 사실 슈퍼 엘니뇨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슈퍼 엘니뇨도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등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은 엘니뇨의 강도를 약중강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예. 미국 노아 같은 경우는 약중강 매우 강하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매우 강하니 뭐 슈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예전에 미국에 있는 외신에서 표현을 할 때 네. 슈퍼 엘니뇨다. 거기 재밌는 용어가 또 고질라 엘니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표현을 그냥 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중에 슈퍼 엘니뇨가 이제 외신을 따라 우리 국내로 이제 도입되게 되면서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긴 한데 약중강으로 나눠진다. 그렇죠. 예. 그중에 이제 미국 등급으로 보면 매우 강함에 속하는 그 등급은 이제 지금 슈퍼 엘니뇨라고 이렇게 좀 언급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4월에 보면 이례적인 슈퍼 태풍이 괌과 사이판에서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괌과 사이판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엘니뇨의 영향권 지역인데 그럼 올해 우리나라 태풍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잠깐 이어도도 받긴 했지만. 네, 우리나라 올해 태풍 전망은 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2.5개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2.5개. 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이제 영양 개수가 중요한 거라기보단 아까 말씀드렸던 동중국해 해수면 온도의 상승은 태풍이 가장 중요한 세력을 구비하거나 먹이가 되는 것이 해수면 온도가 높음에 따른 해양 연료량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네.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위도로 올라오는 태풍들은 원래 약해져야 되는데 그 고수온 해역을 올라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먹이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비단 뭐 개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태풍이 세력이 유지된 채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올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 태풍에 대한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
보면 기후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 날씨에 관해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뭔가 확산되기도 하고 네네. 예, 예보관님께서 이제 약간 좀 들었을 때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뭔가 6월 역대급 태풍이 온다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 예보관님은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아직 장마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올해 장마가 언제 시작된다는 등 그리고 네. 뭐 7월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는 등 또 그러면 또 비가 자주 오면서 뭐 기온이 오히려 덜 오를 수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엘니뇨 때문에 우리나라 뭐 폭염 폭우가 막 빈번해질 것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낭설들이 좀 있죠. 아, 그런 것들은 좀 오해다. 바로잡고 싶다. 오해 수준을 벗어나서 그거는 예. 정말 거짓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네. 기상청이나 공신력 있는 이 KBSN이나 네. 이쪽에서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네.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정정하는 시간까지 또 알차게 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젠 그 날씨 예보는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닌 이게 재난 대비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기상청이 올해부터 특보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고 하는데 네, 자세히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폭염과 열대야를 아까 앞서 얘기했는데 크게 올해에 우리가 특보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이 폭염, 열대야에 대한 파트와 그리고 이제 호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하게 되면서 원래는 예.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폭염 중대경보를 한 단계 더 신설을 해서 신설했네. 폭염 중대경보. 네네. 예.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 되면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저러한 상황이 되면은 거의 야외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되는 조건이 예. 폭염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더해서 네네. 추가로 네. 발령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폭염 중대경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각별하게 좀 더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알람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치명적인 더위라는 심각성을 알리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폭염, 우리 열대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합니다. 예. 그래서 열대야주의보를 신설을 해서 이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계속 유지되는 현상을 이제 열대야라고 하는데 그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게 되면 열대야주의보를 발표를 해서 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태라는 거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래서 야간의 고온 상태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특보 체계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이 호우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긴급호우 재난 문자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CBS라고 하는데 시간당 72mm 이상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면 강제적인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네. 우리 왜 지진 나면은 삐익거리면서 나가는 문자처럼 네. 해당 지역에 그 문자가 나가게 되는데 네. 거기에 한 단계 더 얹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 를 추가 발송하게 됩니다. 그 조건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 돼요. 네. 바로 그 문자가 송출이 되게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조건은 이제 시간당 누적 강수량이 85mm 이상이며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면 예.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겠라는 의미인데 그때 문자가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비교해서 최근 5년 동안 보면 폭염과 열대야가 거의 2배, 3배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온열 질환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보 체계를 신설해서 조금 더 강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네. 좀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보가 또 추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또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러한 경보가 나게 되거나 예. 열대주의보가 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야외로 외출을 하시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부득이하게 나가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일단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가급적이면 그리고 기온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다 특보 체계가 마련이 돼서 위원회에 다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특보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분들 특히 네, 그렇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 밭에 나가시거나 맞아요. 그리고 네. 과거 통계를 보면 이 노약자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성인들보다 키가 작거나 네.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실제 공기보다 우리가 맡고 있는 공기보다 지표면 부분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더 더 열에 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긴급 호우 재난 문자 같은 네. 재난성 호우 문자를 받게 된과 동시에는 바로 그 지역에서 대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각 지역 지자체들 그리고 지자체. 예, 방재기관에서 함께 협동해서 네. 그 취약한 지구에서 발생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그 안내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피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 날씨 알림 앱과 같은 날씨 정보를 통해서 네. 내가 지금 속한 지역에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요.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여름철, 외출 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더위나 비 예보가 있는 날, 꼭 챙기면 좋은 소지품이나 알아둘 생활 정보가 있다면 30초 안에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작은 가방에다가 그 여름철이 되면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염과 이러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양우산 조그만 걸 준비하셔서 가방에 소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항상 생수를 준비해 주셔서 이 계속 갈증이 수분 섭취를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신문에 나지만 이 어디 여행을 가셨을 때 펜션이나 이런 데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들인데 각종 기상 정보를 날씨 알림 앱을 까셔서 그 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전하다 폭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연에 타이어나 이런 자동차 정비를 미리 하셔서 그러한 갑자기 생기는 돌발성 호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날씨 알림 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꼭 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